실전 89강입니다. 경매 투자 시 근로자 임금 채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심하는데 무조건 막 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탁 보는 순간에 전 이런 말씀을 이제 간혹가다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이 참 알토란 같은 시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할애를 하셔가지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매 정보지를 내가 보고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요. 저는 어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도 완전 소설 같은 그런 질문을 이제 상당히 싫어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아.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그걸 내가 소설 막 나부랭이 써듯이 막 써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상당히 싫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색은 안 합니다. 왜냐면요, 그분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내용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있어가지고는요, 정말 실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뜩이나 저 경매 물건 같은 경우 낙찰받기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조차도 완전히 실전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이게 접근한다면요, 정말로 요원하다.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 벌기가. 그렇게 보시면서요. 오늘 실전 이제 89강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발의 직전에 실전 88강이지요. 88강에서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임차권의 등기 유형별 분석해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게 우리 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임차권 등기, 이것도 전부 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차권자는 전부 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신경 꺼버려요. 신경 써들들들 말아. 왜? 낙찰자에 나하고 관계없잖아. 관계없는데 왜 자꾸 신경 쓰냐고. 그죠? 관계없는데, 조세채권과 말이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배당관계, 그거 따지면 뭐 할 낀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아마 또 조세채권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뭐 봐가지고 당해 경매 사건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말소되지 않는 전세권이 있는가,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무시해버리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떤 걸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걸 말이지 무시해야 되는 건지 그조차도 모르는 거고, 와 깝깝해. 그럼 진짜 진도 나가는 게 정말 좀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만약에 어떤 게 이걸 건드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요, 공부 허벌나게 하셔야 된다니까. 남한테 안 당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권 등기 아니고 우리 편 아니다. 우리 편 아닌 경우는 뭐다? 이게 경매 신청이 한 기입 등기,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란 말이죠. 그때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해서 그게 우리 편 아니야. 근데 얘가 보니까 대단히 감사하게도 법원의 공고한 배당요구 종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우리 편이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요구 종결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해서 완전 꼴배기를 치러.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의 공고한 배당요구 종결까지는 어쨌든 액션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언제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결 이후에 움직였다. 그럼 넌 내 편 아니야. 그냥. 또 이제 제일 얄미운 선순위 임차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정리해야 되겠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어? 알았어. 그럼 너 우리 편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다? 어떤 액션을 취했어. 취하긴 취했는데 아주 여기 얄미운 뭐다?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서만 쫙 법원에 제출해요. 그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권리신고서만 제출한다 그러면 배당결자 전혀 참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차인의 채권계산서하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입니다. 근데 권리신고서만 제출한 임차인은 완전히 얌생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임차보증금액은 선순위니까 낙찰자 내가 인수하겠구나 라는 그런 인지하에서 투자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주거용이죠. 그죠? 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것도 뭐다 민법 621조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때는 뭐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점유 날짜를 언제부터 점유했느냐 이런 사실관계를 표시해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뭐 봐가지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습 차원이니까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뭐 등기 시점은 뭐 아무 때나 하는 거야. 서로 쌍방간에 협의하는 거야.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서.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형식을 보게 되면요. 임차권 설정 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정 계약이라는 뭐다?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이제 임차권 설정 계약서상에다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이제 보니까 임차권 등기 형식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법 621조에 의한 순수한 임차권 등기 이게 있죠, 그죠?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데 이것도 뭐 봐가지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때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날짜 여기에 이제 등기부등본상 표시가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하였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집주인하고 쌍방간에 짝짝 해서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권 설정을 하였느냐. 이 관계는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요. 서로 쌍방간에 협의해서 임차권 등기했다. 이때는 그 등기 시점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그때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형식은 뭐다? 설정 계약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뭐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땡 끝나야 된다. 맞죠? 그죠? 만료가 된 그 이후에 집주인이 임차인은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 말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당땅땅 주민등록을 다른 데 옮겨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암만 급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든 임차인은 뭐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떨어지면서 등기가 된 것을, 기입 등기된 것을 확인을 내 두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다른 데로 주소로 옮기시면은 그때는 뭐다?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 이 효력 자체가 이제 부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전입신고가 없어요. 이 사람 보니까 상당히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야. 다른 데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어. 집주인한테 전세금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방 빼서 나가라.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을 내놓으니까 방이 안 빠져. 나 다른 데 빨리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우당땅땅 해가지고 막 짐 싸가지고 주민등록 옮겨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그 전에 살았던 임차주택이 돌아가는 낌새를 보니까 와 이게 경매가 넘어올 것 같다 이거지. 그때 가서 가라앉게 해서 말이지 우당땅땅 해가지고 어떻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민등록이 없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있다는 것이 왜?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에 살 적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전입신고가 없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된 때 여기 이제 부산 고법 사건 해가지고 제가 사건 번호를 살포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88강 2부 방송에서인가요?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89강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제 자료를 조금 정리한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옮깁니다. 화면 좀 조정합니다. 잠깐만요. 네, 가지고 이제 89강이고요. 오늘이 2023년 6월 5일 6월달 첫 방송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6월 2일날 방송이 없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왜 방송이 없냐고 말이지 그냥 유튜브 방송 채널 방송이 없어지냐고 막 댓글 다시는데 이거 지난 뭡니까 88강 강의 초반부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6월 2일날 그러니까 5월 31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6월 2일날 방송은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남의 말 좀 들으세요. 예? 그죠? 예. 제발 제가 뭐라 이야기하면 제 말씀 좀 들으시라고. 듣고 나면 그럼 이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자, 듣고 하시고요. 자, 그럼 전체를 다 펼쳐놓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채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지 우리 경매 정보집을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무조건 다 조심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못 살아. 맞잖아요, 그죠? 조심하는데 어떤 걸 조심하느냐, 이게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이거 보시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딱 버티고 앉아있네. 우와, 선순위 임차인이랑 뭡니까?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선순위잖아요, 그죠?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버티고 앉아있는데, 우와,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말이죠. 임금 채권이요. 이것도 왜냐면요, 이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뭐냐, 이게 1등으로 배당 받아간다는 게 무조건 싹, 왜냐면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는데, 그런데, 야, 무조건 다 조심해야 되는, 그건 아니다, 이게. 여기 제가 옵션 한 딱 달아놨습니까? 선순위 임차인과 이렇게 나와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있는데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또 조세 채권 있잖아요. 조세 채권인데, 이번에도 뭡니까? 국세가 조금 개정이 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도 국세가 뭐 나중에 또 배당을 받아가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이 있다더라. 그런데 아이고 선순위에 임차인이 있다더라. 이러했을 적에 과연 선순위 임차인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어떤 식으로 액션 취했는지 그걸 우리가 찬찬히 보시고,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권에 대해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가처분 등기가 있거든요.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기타 사항 해가지고 현재 생생경매 교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유치권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2기 라이브 방송도 끝마칠 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달 전후로 해서 끝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달 또 이제 찬바람 날 적에 그때 이제 3기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저는 보니까요, 뭐 간단해요. 뭐 어떻게 뭐 고난이도로 뭐 어떤, 제가 맨날 뻑하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모르고 뭐 경매 공부하는 게지 뭐 어떤 뭡니까 고등수학 풀듯이 말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근데 이게 어렵다고 그러네. 저는 그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제가 환장해버리겠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겠네, 어떻게. 제가 환장할 필요는 없지. 그죠? 환장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시니까, 몇 가지만, 맥만 딱딱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있어가지고, 이거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 능력을 배양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특히 이제 임금 채권이다 그러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합시다. 이 근로복지공단 해가지고요, 이 건자만 보여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데, 그 당의 경매 물건을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 그럼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문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 채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요, 근로복지공단이다 뭐 조세 채권이다 막 그냥 융단 폭격식으로 압류가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던 말든 난 몰라. 왜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더라. 낙찰자가 대금 납부해버리잖아요, 그죠?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면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전부 다 죽어버려. 다 말소돼 버린단 말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니까 선순위 임차인,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여기 영상물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해 보입시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니까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더라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나, 배당 신청을 안 했나, 여기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봐서 낙찰자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경매 정보지 등을 보시게 되면요, 또 이제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게 되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다 이렇게 문구만 덜렁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네들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배당 받아갈 그런 근로자 임금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최소한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 우리 법원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담당 경매 계장님들 아니십니까? 봐가지고
근로복지운동 아니면 개별적인 그 근로자들이 임금 채권해서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 제출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채권 계산서에 보면은 나는 말이지 월급을 얼마나 못 받았어요. 다 나오잖아요. 3개월치 월급하고 재해 보상금하고 또 뭡니까? 3년치인가요? 퇴직금인가? 그거 다 나온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최소한 더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해줘야 돼. 그죠? 그 표시를 해줘야 된다니까 표시 안 해준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기 조금 옆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절대로 옆으로 빠지는 게 내용이 아닙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조세 채권과 근로자 임금 채권 아니십니까? 이것을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안 해준단 말이죠. 안 해준 상태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투자하는 거예요. 한 두어 달 전인가 보니까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분이 저랑 통화하셨는데 그때 이분 같은 경우는 저 조세 채권 압류가 돼 있더래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금액하고요 세금 종류 있잖아요. 이걸 알았대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에다 전화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 아니면 또 구청이나 이런 세무과에서 말이죠. 내가 전화를 띠리릭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기 있잖아 압류 그 세금과 세금 종류가 뭐요? 했을 적에 예스를 하면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분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개인 정보 보호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참 뭐라고 쌍만은 못하겠거든요. 허튼 소리 하면서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는 그걸 봅니다. 그 당의 사건 내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더 얼른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말이죠.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압류 가압류 막 이렇게 돼서 막 들어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 압류에 따른 그 세금을 얼마나 납부 안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물론 간혹 가다가 말이죠. 가뭄에 콩나듯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되어 있다고 압류 내역에 대해 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 표시해주는 법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내역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간혹가다 표시를 해주는 법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법원에 이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업무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뭐다 이게?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 또는 근로자 임금 채권해가지고 이걸 표시를 안 해줬다. 그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직무유기라니까. 업무 태만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봐가지고 이 사건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 돼 있고 근로자 임금 채권 막 임금 채권인데 체불이 돼버렸어. 근데 이런 사실관계, 이렇게 깜깜이 투자인데 이 금액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인데 어떤 경우 보면 말이죠. 체납된 세액이 2억 원 그런 게 있어요. 엄청 큰 금액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보입시다. 세금이 예를 들어 아니면 근로자 임금 채권이 2억이다. 2억인데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낙찰 받는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낙찰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거 뭔가 찜찜한 거야. 압류가 막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금액이 얼마 되겠어?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만 해도 알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근데 물건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거 좀 걸리니까, 5억인데 여기서 봐가 한 1억 정도 빼버리고 이제 한 4억 정도에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어머야 보니까 이미 4억에서 이 2억에는 그럼 먼저 싹 빠져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한 2억만 이게 배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 당해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이 3억 원이라면, 그럼 나머지 자녀 보증금액이, 배당금액이 2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3억 원인데, 2억 원을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을 받아간다면, 낙찰자는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1억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5억인데 바가 4억이다 하면 1억을 플러스 해버린다. 이런 경우 보니까 완전히 똥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오버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깜깜이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 해가지고 이게 압류가 딱 들어왔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정말로 조심하세요. 근데 전 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요.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강제경매. 그럼 아마 이거는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 가지고 회수할 목적으로 강제경매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금액이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이다. 그럼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은 5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가 어바웃도 해가지고, 그죠? 어바웃도 해서 5천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해 보니까, 야, 대항력이 내는 차이는 있는데, 이 근로자 임금 채권 5천만 원 빠져나가게 되면 내가 추가적으로 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 입찰 금액을 다운시키면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가압류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청구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청구 금액 보니까 이거 한 500만 원밖에 안 되겠네. 야, 그러면 근로자 임금 체불된 게 500만 원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500만 원 요걸 계산해 하다 보니까 야, 대항력 있는 입장일지라도 요 정도만 쓰면 되겠다라고 씩 들어간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5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시게 되면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일반 개인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 가압류 막 한 게 있거든요. 등기부등본 보시라니까. 보시게 되면요. 가압류 청구액이 나와 있어요. 가압류 청구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 금액 예를 들어 가지고요. 100만 원에다 가니까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의 실제 채권이 100만 원이다. 노노노노.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청구액은 100만 원일지라도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실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봐가지고 이게 이 가압류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판결문 득했는데 가압류할 때 100만 원이었는데 판결문상에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1억 원 채무자는 채권자 즉 가압류권자한테 금 1억 원을 지급하여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 가지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가압류를 했는데 500만 원이구나 500만 원 이걸 완전히 픽스 고정시켜가지고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특히 대항력 있는 임 차이는 있다 하더라. 그러면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에 따라가지고 낙찰자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법원에서 분명히 이런 정보는 자기네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왜 공개 안 시켜주냐고, 낙찰 답답해 죽겠어, 봐가지고. 이게 사태질한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태질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사태질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태질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조세 채권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이 사람들이 채권 계산서 제출하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도 보면요. 조세 채권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들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에 압류 등기된다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압류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게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저 근로자 임금, 채권자인데요 해서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 압류는 안 돼 있어요. 흔적이 없어. 그런데, 저 집이 경매 진행 중이니까 어느 세월에 압류 등기부터 하고 합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해서 배당 신청한다. 언제까지?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흔적도 없어요. 압류도 안 했어. 그럼 법원에서는 모르잖아요. 당신 이제 압류 안 했잖아. 압류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른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언제 제출했냐? 그러니까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제출해버렸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는 줘요. 받아는 줬는데 효력은 없어. 그러면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일직선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인데, 보니까 예를 들어 저당권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매 신청하잖아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근로자, 개인이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일단, 경매 신청이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이렇게 어떤 등기 행위를 하면 괜찮은데, 이거 안 했어. 흔적이 없어요.
이 경매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잖아요.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 말이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최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당 받아갈 거야. 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해버렸어요. 안 하면요, 배당에서 배제돼버려. 다 꺼져. 배당에서 배제되면서 어쨌든 봐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은 낙찰자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이렇듯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어쨌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보면서 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불체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입었다더라. 그죠? 근데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낙찰 받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담당 경매계에 전화하셔가지고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하러 갈 텐데 오늘 가면 열람할 수 있나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요즘 저기 법원에 계신 분들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서 그러면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는요, 근로자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세 채권이 얼마인지 저 도통 몰라요. 근데 내가 몇 번 떨어지다 말이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다 확 질러버리니까 낙찰이 돼버렸네. 응? 낙찰되고 나서 아싸 이거 소주 한잔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담당 경매회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떡 하는 열람을 해보니까 어머야 그때 가서 완전히 조세 채권이 이따만큼 있고 근로자임금 채권도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조세 채권하고 근로자임금 채권 얘네들 싹 다 받아가게 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얘가 다 못 받아간다. 그럼 나머지 잔여 금액은 낙찰자인 내가 인수해야 된다. 그럼 대단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법원에서 매각 프로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각 허가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정보를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그죠? 그건 담당 경매회장들은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봐가지고. 그럼 몇 글자만 적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적어주냐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말한 게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말했어요. 왜 그 표시 안 해주냐고. 제가 또 흥분할 일도 없어요, 봐가지고. 또 보면 담당 관계자분들이 말이죠. 보시면은,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매각 프로가 신청인 매각 프로가 결정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그 근로자임금 채권 또는 조세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불리하다 이랬을 적에 이런 경우 매각 프로가 결정이 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결정을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결정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근로자임금 채권 나와 있지요.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봐가지고. 잠깐만요. 네. 예, 최종 3개월치 월급하고요. 3년치 퇴직금하고 재보상금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근로기준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대요. 그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부 다 포함 표시가 됐는데, 이제 법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월급, 임금하고 재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이것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있어, 없어? 있어. 또 하나 더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라 가지고 압류 등기 된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임차인이 어떻게 배당 신청 하였는가? 배당 신청을 안 했는가? 차라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라 가지고 압류 등기 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자로서 이렇게 이제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매 신청하니까, 근로자가 말이지,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다 이거지. 그때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딱 째려보고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 없어? 있어. 임금 채권이 있어 없어? 있어. 아이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어쨌든 키를 잡고 있어요. 임차인인데 A가 과연 어떻게 움직인 액션을 어떻게 취했느냐? A가 만약에 배당 요구했으면 이 사람 말이죠. 저당권자가 경고 신청했으니까 난 배당 받고 난 나갈 거라 이거예요. 배당 신청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A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괜찮단 말이지. 이게 A가 배당 신청을 하면은 낙찰자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 A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아주 굿이었구나. 요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아마 2부 방송 아니면 다음 회차 방송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89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89강 2부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9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